안녕하십니까. 네, 도원쌤입니다. 네, 지금 고3 5회 벌써 5번이나 됐네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기네요. 5번째 시간, 현대시, 문학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대시를 2편 정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영랑 시인의 시, 모란이 피까지는 하고, 독을 차고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김광규 시인의 2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분이죠. 또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다 해서 도다리를 먹으며 라는 시하고 그 다음에 상행이라는 시 2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도다리는 그 생선회로 많이 쓰는 거죠. 생선회를 먹으면서 뭔가 성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김광규 시인은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잘못, 반성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해주시죠. 지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너무 선입견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네. 봅시다. 일찍부터 우리는 믿어왔다. 아이고 처음부터 오타가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믿어왔다.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거나 하느님이 우리를 닮았으리라고. 인간의 어떤 그런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착각 또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 중심적인 절대자인 하느님도 우리를 닮았을 거야. 하느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거야 라고 이제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있다. 말하고 싶은 입과 가리고 싶은 성기의 왼쪽과 오른쪽 또는 오른쪽과 왼쪽에 눈과 귀와 팔과 다리를 하나씩 나누어 가진 우리는 언제나 왼쪽과 오른쪽을 견주어 저울과 바퀴를 만들고 벽을 쌓았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나눴다. 이분법이다, 여러분. 이분법. 나눠서 저울 바퀴는 어떤 그 문명을 상징하고요. 벽을 쌓았다도 이제 문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자유롭게 널려진 산과 들과 바다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는 것도 인간만의 어떤 그런 오만으로 나눈다라는 걸 주목해 보세요. 나눈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우리 몸과 똑같은 모양으로 인형과 순장과 무기를 만들고 우리의 머리를 흉내내어 교회와 관청과 학교를 세웠다. 어떤 문명, 물질 문명을 말하고 물질 문명, 어떤 정신 문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마침내는 소리와 빛과 별까지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도 이제 불가능한 것들도 나눴다라는 겁니다. 더 나눌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머리와 몸을 나눈 수밖에 없어. 생선회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신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온몸을 푸들푸들 떨고 있는 도다리의 몸뚱이를 산채로 뜯어 먹으며 묘하게도 두 눈이 오른쪽에 몰려 붙었다고 웃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오른쪽과 왼쪽. 이건 비웃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다. 오른쪽과 왼쪽 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결코 나눌 수 없는 도다리가 도대체 무엇을 닮았는지를. 그래요. 뭔가 알듯 말듯 하죠. 그러니까 도다리는 눈이 오른쪽에 다 몰려 있어요. 얘는 인간이 봤을 때는 나뉘지 않는 거죠. 한 곳으로 몰려 있는 거죠. 뭐가 아니고 왜 안 나뉘어 있어? 이상한데? 라고 막 비웃는데 오히려 그런 나누는 것,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는 편견이 없는 도다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꾸 나누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성이 좀 되는 부분,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나누냐? 우리는. 자, 생각해 봅시다. 시인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계층 구조를 상상력의 근본으로 삼아서 절과 바퀴같이 우리의 문명의 바탕을 이루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나아가서는 그런 구별을 지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산과 들과 바다, 소리와 빛과 별들마저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고 그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아 그랬다. 이 벽은 아마 장애, 벽, 나눔, 구분, 넘어오지 마 이런 거겠죠. 시인이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구별은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 보통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별, 좌우의 대립 이런 것들 서로 죽을 듯이 싸우죠. 죽을 듯이 싸웁니다. 이런 구별 아래 인류는 정치적, 이념적 대립, 싸움이죠. 계속해 왔고 우리 민족은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또 일제도 마찬가지였죠. 정당한 정치적 요구, 민주화 요구겠죠. 아마도 요구를 빨갱이들의 책동이라는 명목 아래 탄압해왔습니다. 1977년 박정희 독재가 극에 달한 시점이요. 요거는 이제 유신 독재, 유신 시대라 그래가지고 헌법 위에 헌법을 초월하는 그런 법이 있었죠. 이 시의 작자는 이런 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하지만 그 비판은 다소 엉뚱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일찍부터 우리는 믿어왔다. 처음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거나 하느님이 우리를 닮았으리라고 라는 다소 엉뚱한 식구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서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과 몸이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 볼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대칭 형태로 이루어져 있듯이 신도, 하느님도 그렇게 생겼다. 즉 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게 나뉘어 있다고 당연히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 신체의 생김새 얘기는 당연히 비유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치 하느님이 그렇게 생기기라도 한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다름에 대한 이렇게 나누는 것, 차별을 정당화하고 이런 것들, 일단 우리의 믿음을 진리처럼 여겨왔어요. 나누는 거는 당연시였다는 거지. 네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시인 앞에 안주로 올라와 있는 도다리는 우리 믿음과 너무도 달라요. 도다리는 우리와 달리 좌우 대칭으로 생겨먹지 않았어요. 도다리의 눈이 둘 다 몸의 오른쪽에 몰려있어요. 낄낄거리고 비웃지만 도다리는 오히려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낯설어서 두려워서 푸들푸들,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나눌 수 없는 것도 나누니까 푸들푸들 떨고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도다리의 눈을 빌려 우리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건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첫 연과 직결되는 마지막 연의 물음으로써 이 좌우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도다리가 도대체 무엇을 닮았는지를 해서 제기된 물음. 도다리는 과연 무엇을 닮았는가? 그것은 바로 1년에서 말하는 인간이 스스로 닮았다고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나누지 않았겠죠.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는 좌우를 구분짓는 우리의 본능을 하느님에게서 받기라도 한 듯이 당연시하지만 실은 그런 구분과 대립은 하느님, 즉 진리와 상반된다. 진리에 맞지 않는다. 하느님은 나누지 않았다.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했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한다라는 거야, 우리도.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네 편 아니면 내 편 나누지 말고 똑같이 대해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의 이념 대립에 대한 이념 대립, 남과 북 이런 것들, 동서, 진보와 보수 이런 것들, 여성과 남성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대립에 대한 시인과 도다리, 하느님의 대답은 이 시에서 이렇게 시되고 있다. 나누지 말자. 우리는 하나다. 같은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어떤 깊은 인생의 통찰력을 알려주는 시를 쓴 분이 김광규 시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성찰을 알 수 있는 상행이라는 시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타는데 상행선이라는 말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서 뭔가 이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어떤 상념,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봅시다.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화자가 지금 열차 안에 있네요. 타고 평택으로 지나갈 때 흔들린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자꾸 말아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 이거는 이제 그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초가집을 다 없애고 지붕을 획일화한 거를 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개성이 없잖아. 초가집은 다 나름의 특성이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색깔만 빨간색, 파란색, 녹색 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시골이랑 안 맞는 그런 거였죠. 새마을운동 70년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처럼 화들거리는 TV 안테나들 너무 물질 문명화된 거라 볼 수 있겠죠.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오름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근데 이런 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새벽동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이런 거예요. 고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막걸리도 아니야, 소주도 아니고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우리 주변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의 현실, 농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피해 방송이 잠든 뒤 전파 소리 같은 거는 이제 겉으로 말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몰래 이제 야 이거 진실이 아닌 거요, 진실이 이런 거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을 외면해라. 현실을 외면하고 이런 걸 생각해, 그냥 즐겨,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해라라는 거야. 외면해라 라고 하는데 실상은 외면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에 귀 기울여야지, 맞죠? 또 이런 거 여행은 좀 그렇지, 생각을 좀 해야죠. 놀라울 때는 너무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냥 남의 일인 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시의 키워드는 반어예요. 반어. 진짜 무엇이 맞느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를 잘 보면 돼요. 놀랄 때 다만 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에는 오랫동안 감은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나랑 상관없는 일들인 거잖아. 시선 돌리기를 이야기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당시 사회의 현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뭔가 좀 해라, 뭐라도 좀 해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흥미있는 주간지 보면 고개가 끄덕이지는 말고 좀 관심을 좀 가져라. 우리 주변의 부의 현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시는 서울로 가는 상행열차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실과 열차 안의 현실과 그 기차 밖에 존재하는 다른 하나, 밖에 있는 현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 사이에서 두 개의 얼굴, 낯선 얼굴, 낯익은 얼굴 있죠? 두 개의 소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소리 볼까요? 밑에 풀벌레의 울음소리, 전파소리 그런 것도 있고 있죠. 자, 기차가 평택을 지나 서울로 향하면서 차창 밖으로 가을 연기 자욱한 들판이 나타날 때 문득 그 차창에 비친 낯선 얼굴은 어느 농촌 출신 서울이네. 서울에서 농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상념이 나타난 진실한 얼굴일 수 있겠다. 진실한 얼굴. 그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는 길인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들른 고향에서 그는 산업화 시대 70년대 한국의 화려한 자화상 뒤에 숨겨진 농촌의 깊은 주름살, 어떤 우리 소의 농무라는 시 공부했었죠, 우리를 보고 오는 길일 수도 있겠다. 서울에 다다르기 직전 그가 아직 자신의 아늑한 현실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는 무심코 그 시름을 떠올리며 농촌의 아픔을 떠올리며 자신의 내면을 그 차창에 비치게 했을 수가 있어요. 불현듯 농촌이 이렇게 가다가는 농촌이 엎어지는 거 아니요?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그에게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 농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니까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기차 안에 다른 이들이 보이는 낯익은 모습처럼 그냥 외면하고 그냥 즐겨. 파티판이나 버리고 맥주 안주로 오징어나 씹으면서 그런 것들, 농촌의 아픔 그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농양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만큼이나 작은, 귀 기울여도 듣기 힘든 그런 현실의 소리는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새마을운동의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화려한 지표와 장밋빛 청사진이 들려주는 익숙하고 경쾌한 현실에 그냥 안주해라, 머물러라, 계란을 발치기나 나서지 말고 이런 거 뭐하라고 고민해. 네가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안주하라는 것이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런 걸 고민하지 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차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근대화, 산업화죠. 가져온 풍요에서 소외된 농민과 서민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여기 소외된 농민과 서민의 고통스러운 현실 포인트입니다. 동양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심야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소리는 농민과 서민이 처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차 안에서 오징어를 씹는 낯익은 얼굴들, 확성기의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의 자동차 소리는 모두 근대화가 가져온 소시민의 풍요를 나타냅니다. 물질적 풍요를 말하겠죠. 기차 안의 그들은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허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가 상징하는 근대화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시인은 그들에게 기차 밖에 또 다른 현실, 이게 바로 이 소외라는 거죠. 눈을 감아라. 물론 이는 농촌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반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오히려 시인은 이들 중산층 소시민들,
소시민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 이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도토로를 달려가는 전자 소리, 같이 근대화의 풍요롭고 힘찬 겉모습만 보고 있으면 농민과 서민의 소외되고 궁핍한 삶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작중 청자로 설정된 너라는 인물을 향하여 시인은 농민과 서민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이와 같은 반어적 명령이다. 반어를 통해 시인은 그런 현실에 눈 감고 속물적으로 소시민이죠. 살아가는 중산층 소시민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네.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네, 성찰 되겠습니다. 성찰. 두 번째, 현대시 개념 공부 가시죠. 적극적 극복 의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겠죠. 화자의 의지겠죠. 그러면 화자는 아무래도 처한 상황이 좀 이제 힘든 부정적 상황, 극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지,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볼까요? 적극적인 극복 의지는 부정적 현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념과 소망을 품고 이겨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꿋꿋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극적 극복 의지는 일제강점기, 광복을 소망한다거나 독재나 부정부패에서는 사회 정의, 민주화, 인간다운 삶을 꿈꾸고 분단도 극한 상황이죠. 이것도 통일을 꿈꾸고 그와 같이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할 때 자주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 상징적, 대립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석동의 꽃덤불이라는 시도 있고 강이 보문이라는 신동엽의 보문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또한 화자의 소망이나 염원 같은 거죠. 의지와 신념을 추구할 때에도 극복 의지가 나타난다. 대결 의지는 극복 의지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난다. 같은 거라는 거죠. 결연한 목소리와 단호한 어조로 의지를 드러냅니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배웠죠? 김영랑의 독을 차고, 유치원의 1월 이런 시가 그 예에 해당하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 공부했고 어떻게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가에 대한 예시를 몇 개만 짧게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 상황의 극복 및 새로운 역사의 도래, 역사가 이제 펼쳐진다는 것에 대한 신념, 믿음이 있는 시로 꽃덤불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것이 이제 광복이 된 상황이다.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요건 이제 그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의 대립이 극심했었거든요. 광복 직후에. 오는 봄엔 요거는 이제 진정한 화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이 이제 꽃이 이제 무덤인 거니까, 그쵸, 무덤? 꽃이 이제 많이, 뭐랄까, 많이 무리지어 이렇게 있는 거거든. 꽃밭이거든, 꽃밭. 근데 안녕히 안겨보리라. 그래서, 저와 우의 대립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의 화해를 이룬 날을 소망하겠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여기.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 및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입니다. 편지 서간체 형식이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외로워 혼자 있지만 어두워오는 내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좀 이제 부정적, 좀 이제 절망적이었다가 화자가 시상이 전환이 돼서 힘들어도 희망을 좀 이제 꿈꾸고 있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시가. 그래서 그게 이제 갈매나무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갈매나무는 현실 극복을 위한 의지의 표상, 의지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징이라는 거죠. 강인하고 순수한 이미지고요. 화자는 자신을 갈매나무와 동일시하고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개념 정리 노트에서도 몇 개 봅시다. 적극적 극복 의지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봅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네요. 시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나가 빠졌네요. 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그러니까 A 불비였잖아요. 여기가 A 불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만약에 당신과 내가 이별을 한다면 너무 슬픈데 그거를 꾹 참고 그래서 그런 슬픔을 이겨내겠다는 거죠. 아마도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니까 이별의 정한에 대한. 그래서 눈물을 꾹 참는다. 그 슬픔을 꾹 참는다. 이겨낸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영훈님의 님의 침묵의 결정적 부분. 그러나부터 시상이 전환이 돼요. 절망적이었다가 이별의 상황에서 절망적이었다가 그 기다림의 마음가짐을 깨닫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까닭에 계속 이제 슬퍼만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랑을 못 만들고 내 스스로 사랑을 깨뜨려 버린다. 깨친다는 말은 깨뜨려 버리는 거다. 계속 내가 이제 슬픔에 빠져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랑도 할 수가 없다. 계속 이제 고통스러워하면 이겨내자. 마음을 새로 먹고 세수 한번 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기다린다든가 마음가짐 먹어보자. 페인 생활 청산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마음가짐을 바꿔가지고 희망을 가졌어에 들어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별의 슬픔을 기다림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보았습니다 해서 슬픔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조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당신이 이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되게 슬프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내가 남아 밭 깔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그래서 요 부분이 당신과의 이별을 극복하려는 남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거죠. 이게 견우직녀에서 견우가 이제 소를 잘 모아야 잘 이제 길러야 1년에 한 번 7월 7일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겠다. 내 할 도리를 다하겠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라는 얘기는 극복한다는 얘기겠죠.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니까
슬퍼할 시간도 없겠죠. 열심히 땀 흘리느라, 일하느라. 유치원의 바위라는 시를 보면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노래하지 않고라는 말은 너무 낭만적으로 마음을 나태하게 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힘들어도 고통받아도 소리하지 않는 꿈쩍하지 않는 바위 어떤 그 변함없는 굳건함이 될 거다. 그래서 비장하는 각오와 결심, 중문한이 있어도 나는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극복 의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가 있고 해설이 있네요. 바로바로 봅시다. 어느 지류에 서서, 지류라는 말은 강가예요. 강가.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물 아래로 못 견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어두운 강물이니까 좀 부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 아침이네요. 태양은 이제 밝은 이미지죠. 이 강물 어느 지류에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리. 그래서 일제강점기니까 아마도 일제강점기에 희망을 꿈꾸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역사의 흐름을 상징하는 강은 보통 이제 청사라 그래가지고 역사를 말하죠. 흘러가는 거니까 도동한 역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한 지류에 서서 강물을 응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통에 찬 시대 일제강점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고요. 현실 극복 의지와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건 그러니까 극복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러러보리라고 한 거 보니까 2번을 보니까 김소월 시인은 뭐 순수한 서정 시인이라고 하지만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하에 땅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아픔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일제강점기 때 땅을 다 빼앗겼으니까, 일제한테 빼앗겼으니까 이런 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얘기겠죠. 동일이야 남북이랴.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은 떠가나니 볼지어다. 그래서 이제 유랑의 상황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그래서 이거는 희망의 반짝임, 별빛의 아득임은 반짝반짝거린다는 얘기니까 확 한 번에 쫙 변함이 없고 태양처럼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깜빡깜빡거리는 거니까 밝지가 않아요. 조금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 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있고요.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리. 가늘은 길, 아주 조금의 희망이라도 이어가라. 있을 것이다. 나는 나아가리라. 여기서 이제 의지가 드러납니다. 갈 것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오는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그래서 힘들어도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상상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친구들이 산경을 김매이는 그런 그 미래에 좀 더 괜찮아지는 언젠가는 그날이 오면 내 친구들이 김매고 있는 것처럼 나도 김을 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선선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고요. 절망적, 태정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뀝니다. 나아가리라 한 걸음. 여기. 그 다음에 김광규 시인의 젊은 선수 운전자에게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볼까요? 너는 차를 두고 걸어 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차는 편리하니까.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차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너는 거부하겠구나. 네가 차를 몰고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볍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만 보고 주변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쓰러운 심정으로 보고 있는 거지.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극복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19절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자동차를 소재로 하여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웃의 고통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같은 소중한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지. 너를 청자로 설정하여 대화하듯 대화체라는 거죠. 친근한 어투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지. 극복 의지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3번. 4번에 파초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파초는 파초가 이제 열대 그 식물이에요, 식물. 이제 밤이 차다. 밤은 좀 이제 부정적이죠.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줄게.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나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게. 종이 될 거다. 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너의 그 드리우 치맛자락. 그러니까 열대 식물이라 이파리가 이제 쫙 늘어졌거든. 우리의 겨울을 가려자. 우리의 겨울. 내가 널 위해 최선을 다할게. 너도 그 넓은 걸로 우리 같이 함께 이겨낼래? 이 추위를? 해서 극복 의지가 있는 거죠. 가리우자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감을 나타내고요. 드리우자에는 파초에 대한 애틋한 정서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모의 가을에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아팠어.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좀 비인간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 속력으로 몇 번 까무라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그런 공포가 그 진리다 아닌 거죠. 그런 공포는 진리일 수 없어요. 이 무서운 진리, 그러니까 추락 공포가 현실이라는 무서운 사실로부터 우리들의 이 소중한 꿈을 꼭 안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형식이에요. 반문명적 위기, 그러니까 앞부분의 시를 보면 그래요. 반문명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고 인간성을 옹호하고요. 인도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포, 추락이 진리 아닙니다. 왜 그걸 진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진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소중한 꿈을, 믿음과 사랑을 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하나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극복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소설 개념 공부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해가 될 거예요. 개념은 차근차근 잡으면 되고 작품에 대한 많은 이제 어떤 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네. 장의정신과 예술혼. 장의정신.
장희정 씨는 마스터. 이런 가장 완전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예술가 정신이다. 예술가 정신이다. 작품이나 예술품의 창작 또는 기술의 완성에 있어서 최고에 이르고자 하는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태엽하지 않죠. 고집이 있죠. 자기 것에 대한 고집이 있습니다. 장희정 씨의 소유자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사가 이게 좋대요 해도 장희정 씨를 가진 사람은 아니야. 내게 좋아 라고 고집하고 있죠. 자신의 일을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연마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요. 대체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있지요. 자, 매잡이라는 이청준의 소설이 있는데요. 매 잡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매를 통해서 꿩 같은 거를 사냥하는 전통적인 그런 사냥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굶긴 매를 이제 갖고 가서 저기 이제 산에 꿩들이 막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들 막 우우 하면 꽁이 막 날아가잖아. 그때 이제 날아가는 거를 매를 탁 쳐가지고 어깨에 있는 매를 탁 쳐가지고 휴 잡아오는 거야. 그럼 이제 꽁 이제 갖다 팔고 이 매한테는 수고했다고 좀 주고 그랬던 거지. 요것이 이제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시대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곽서방은 지켜내고 있어요. 수익도 안 나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하냐? 라고 비웃어도 지금 지키고 나중에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곽서방의 이야기입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외로운 싸움이었으니까 곽서방에게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매를 사냥을 하다가 매가 이제 공중에 있으니까 잡아먹고 딴 데로 갈 수가 있잖아. 그럼 매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하늘에 있으니까. 근데 이 매 발목에 시치미라고 이 매가 누구다. 딱 이제 그 시치미가 이제 그 이름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매가 도망친 매가 누군가에게 이제 내려가면 잡으면 보관하고 있다고 찾으러 오라고 하면 그 원래 매의 주인은 그 보관료 내 매를 보관했다라는 보관료 명목으로 매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거야. 그 값이 이제 뭐 한두 푼이 아니지. 매가 비싸니까. 그거 지금 매가 지금 친구네 집에 가 있는 거야. 이놈의 매가 사람을 알아보고 찾아들었지 않나. 오늘은 매값을 톡톡히 받아가야겠어. 마침 끼도 쪼들리던 참이고. 곽서방이 이제 여기 있는 주인공이야. 그리고 허리춤에 꽁꽁 집어넣은 매값을 생각했다. 진짜 매값 가지고 왔네. 이 사람 좀 앉기나 해. 우선 몸을 좀 녹여야지. 왜 아들놈만 찾아? 아들놈이 바로 이제 번개새라고 매야 매. 찾아 도망갈 생각을 하나. 그러자 곽서방은 곁으로 벌쌍을 얘는 친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친구가. 끌어당겨 앉으며 번개새를 안아 올렸다. 번개새가 매 이름이고 요놈의 자식 내 속을 몰라보고 번개새의 눈이 깨끗지가 않았다. 꼬리도 좀 늘어져 있었다. 감기에 걸려 있었어. 놈이 춥고 배고프고 눈곱이 끼어가지고 왔더구만. 그날도 매 사냥에 나갔던 그날도 조금 감기가 있던 놈이었다. 곽서방은 번개새를 무릎 위에 앉히고 사기컵에다 소주를 따랐다. 한데 자네 요즘도 매를 부리고 있는 줄 알고 난 깜짝 놀랐네. 시대에 안 맞으니까. 꽁이 잡히나? 요즘은 매가 잡을 꽁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몰입꾼도 있고 친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곽서방은 대답 대신 술잔만 말없이 들켜 있었다. 아니라는 거 알잖아. 요새 누가 몰입꾼 하겠나. 꽁도 없는 것 같아. 하지. 알만하지. 오죽했으면 내가 마을을 떠났을까. 친구의 말이에요. 신통치도 않은 품팔이꾼으로 어쨌든
자네 매자비로 아주 굶어 죽진 않은 걸 보니 부럽구만. 죽지 않은 것만 대순가. 술이 몇 승배 더 돌았다. 한데 자네 매값은 많이 준비해 왔나? 이 사람 그것들 때문에 술을 못 마시나? 곽서방은 당장이라도 매값을 치를 기세로 허리춤을 뒤지는 신용을 했다. 정말? 친구는 눈이 번쩍했다. 쌀 한 말 값을 해왔어. 아무래도 매를 놓아주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번에는 친구가 정말 술맛을 잃은 얼굴을 했다. 요건 이제 그 쌀 한 말 값이 곽서방이 돈을 빌려서 갖고 왔다. 갖고 왔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요것도 실은 전체를 보면 농담이야, 농담. 야, 맷값을 가지고 왔지? 맨입으로는 안 준다? 이러는 거라서. 근데 진짜 해왔다니까. 그것도 형편을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는데 그 매를 부리는 그 사람한테 소영감이라고 나쁜 사람이 있어. 걔한테 이제 돈 빌려가지고 왔다라고 한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장인정의 소유자는 곽서방입니다. 곽서방이고 어떤 점에서 장인정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좀 이제 써 보세요. 매자비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자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옳은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쌤이 또 보충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줄거리하고 해설 이렇게 있어요. 해설에 좀 주목하고 보면은 여기 시류에 물들지 않고 무직하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장인정신의 소유자인 매자비, 곽도리의 삶과 죽음, 또 그 진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담아보려는 민태준의 소설쓰기를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삶의 참된 가치냐? 시류에 영합해서 주대 없이 사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들에게 던져준다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해설이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쌤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민형과 곽서방 두 이야기가 있는 거야. 민형은 바깥의 이야기, 곽서방은 안의 이야기. 거의 같은 처지야. 소설 쓰는 데 장인정신이 있고 매사냥에 장인정신이 있고 두 인물의 죽음은 성공하지 못했지. 시대가 동떨어져 있었으니까 죽음은 타락한 세계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성에 젖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 뭔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있죠? 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금시도 들어갈게요. 네, 계속 이어서 이문열의 금시조 보겠습니다. 금시조는 상상 속의 새예요. 상상 속의 새. 금세 부르는 새가 막 새예요, 새. 그러면 봅시다. 어떤 얘기 펼쳐지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들에서 솟아오르는 금시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것으로 내 삶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설령 내가 그 새를 보았다 한들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이건 이제 고죽이라는 인물의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들을 남겨주면 뒷사람까지도 속이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고죽이라는 사람의 작품
예술 작품, 서화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는 진실된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뒷부분에 봐야 되고요. 그러자 초헌은 말없이 서화 꾸러미를 안고 문을 나섰다. 스승의 참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어떤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초헌을 말리러 나서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고죽을 감돌고 있는 이상한 위험과 기품에 압도된 탓이었다. 문을 닫지 마라. 초헌이 나가고 누군가 문을 닫으려 하자 고죽이 말했다. 그리고 마당대로 걸어가고 있는 초헌을 향해 임종을 앞둔, 그러니까 고죽이 거의 죽기 직전에 자신의 모든 작품을 다 불태우는 거거든. 예술가로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예술작품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겨두지 마라, 불태워라 라고 하는 거야. 높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다 모두 내려놓아라. 방 안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독대 곁 화단이었다. 몇 폭이 시들어가는 풀꽃 옆에 초헌이 서화 꾸러미를 내려놓자 고죽이 다시 소리 높여 명령했다. 불을 질러라. 그래서 자신 스스로 만족스러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죽기 직전에 불을 싸질러라 라고 하는 거지. 그제서야 방 안이 술렁거렸다. 일부는 고죽을 달래고 일부는 달려나와 초헌을 붙들었다. 모두가 쓸데없는 소란이었다. 자기를 달래는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고죽이 돌연 병력 같은 호통을 쳤다. 어서 불을 붙이지 못할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초헌이었다. 그 역시 까닭 모르게 노한 얼굴이 되어 잠깐 고죽을 노려보더니 말리려는 사람을 거칠게 제쳐버리고 불을 질렀다. 그래서 초헌도 나름대로 예술관이 있는데 스승인 고죽이 자신이 예술에 대해 부정하고 비하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리 때문에 노려봤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거지. 뒷날 고죽을 사임이였다고까지 극언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이 그는 초헌이야. 석담 선생은 이제 고죽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고죽과 석담의 어떤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고죽의 제자가 초헌이야. 얘는 석담은 도를 중시했어. 어떤 기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죽과 초헌은 좀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고죽의 그 철저한 자기 부정 또는 지나친 자기 비하, 그지 삶의 마지막에 와서 자기 안의 모든 예술 결과였던 서화를 다 불사질러 버리는 거에 대한 반발 심리였던 거지. 이 반발한 것이라 말할 대로 마른 종이와 헝겊인데다가 그 중에는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 서화 때문에 인해 맹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시름 같은 탄식과 숨죽이는 흐느낌과 나지막한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예술이 사라져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의 일생의 예술이 타고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처절한 진실이 타오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죽의 삶 자체가 타는 듯도 보였다. 드물게는 불타는 서더미가 그대로 그만한 고액권, 돈 더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반세기 50년 가깝게 명성을 누려온 노대가 대단한 사람이었지. 두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그의 서화를 얻어가고 국전심사위원도 한마디로 거부한 고죽의 진적들인 국가에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평가할 수가 없다. 대단하다. 한 것들도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고죽은 보았다. 그 불길 속에서 후련히 솟아오르는 한 마리의 거대한 금시조를, 찬란한 금빛 날개와 그 험한 비상을. 고죽이 숨진 것은 그날 밤 8시경이었다. 향년 72세. 그래서 이제
고죽이 그동안 살아온 거에 있어서 스승과의 대립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열심히 했겠지. 막 그랬어. 죽을 때쯤 돼서 난 그동안 헛된 예술을 한 것 같아. 내가 하더라고 했는데 저거는 암만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회한이 들어서 불사질러 버렸는데 거기서야 비로소 자신의 마지막에 예술 혼이 불타오르셨던 거지. 요거 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에는 완성했다. 석담과 고죽의 예술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스승이고 제자였어. 구한말에 서예가고 도를 중시해. 도. 내심, 내용을 중시했다. 제자의 고죽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자 그를 내치지만 마음으로 제자를 아낍니다. 고죽은 예와 티교, 즉 형식을 중시하는 인물이야. 스승과 예술관이 달라서 갈등하다가 갈라서게 되고 나중에 스승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며 자기 부정의 예술혼인 금시조를 확인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중시했지만 그 안에도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가 좀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다 불태우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마음, 그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결코 내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스승과 일도 있고 해가 좀 이제 좀 그런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불사질러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금시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자체로 완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해왔던 것이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라는 건 예술적인 혼을 이뤘다라는 것을 금시를 통해 확인한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고죽은 심리가 이제 죽을 막 내일이면 죽는데 이제 그동안 해온 것이 너무 좀 스승님 보기에 좀 부끄럽고 내가 너무 왜 이렇게 고집했었지? 좀 스승님 말씀 들을걸 화해 좀 할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 이런 것 때문에 불태워라. 응? 나 죽고 나면 불태워라. 죽기 전에 불태워라 했는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금수가 올라간 거야. 그럼 금수라는 것은 예술을 완성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예술을 나름대로 좀 부끄럽다고 여겼지만 그 자체로 하나로 의미 있는 예술 활동이었네? 내가 그렇게 헛된 삶을 살지는 않았구나. 스승과 싸웠지만 내 나름대로도 뭔가 스승과 또 다른 차원의 예술을 완성했다는 거네? 야, 그런 어떤 안도감을 느끼고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리거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자기 부정의 예술혼이다 로 이해합시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제자를 이제 인정을 해요. 또 이제 예술 지상주의를 좀 이제 옹호하고 있고, 그래서 예술 지상주의자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좀 둘 다 고죽 석담은 둘 다 예술 지상주의 가치관은 다르지만 각각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것들을 완성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광염소나타라는 김동인 작가의 광염소나타의 그라는 백성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화염, 불이 납니다. 빈곤, 굶주림, 야성적인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미상불, 그때는 내 눈은 미친 사람같이 번뜩였으며 얼굴은 흥분으로 새빨갛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나를 떠밀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하여 앉았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진 나는 너무 흥분되어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앉은 대로 그의 양을 하는 걸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밀쳐버린 다음에 그 음보를 들고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숨소리가 차차 높아지면서 눈은 미친 사람과 같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음보를 획 내어 던지며 문득 벼락같이 그의 두 손은 피아노 위에 덧엎였습니다. 피아노 치는 거야. C샵 반음계의 광포스러운 소나타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우같이 또는 무서운 물결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숨막히게 하는 그 힘, 그것은 베토벤 이래로 근대 음악가에서 보지 못하던 광포스러운 야성이었습니다. 무섭고도 참담스러운 줄임, 빈곤, 압축된 감정, 거기서 튀어져 나온 맹령, 공포, 홍소. 나는 너무 숨이 답답하여 뜻하지 않고 두 손을 회회 내저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겪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는, 백성수는 천재 음악성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뭐 광기를 좀 느껴야지만 이 음악 작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래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인물이죠. 그래서 뭐 방화, 불을 싸지르고 살인, 사람을 죽이고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K씨에게서 정신병원에 있는 백성수 이야기를 하며 예술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백성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 나오고 여기 이 부분 야성적 음악성, 이것이 예술 지상적이라는 얘기죠. 자극받기 위해 불 놓고 불 자극을 못 지으면 시체를 막 던져서 터지게 하거나 죽은 이의 시체를 강간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신병원에 감금하는데,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 나는 예술을 위한 이런 행위는 죄악이 아니라고 케이스에게 말합니다. 역시 서술자도 예술 지상주의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장의정신, 예술적인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 동기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예술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전제하에서라면 충분하게 예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청준의 서편제의 아버지, 소리꾼 아비, 그 판소리 하는 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뒤늦게 이제 의붓 아들하고 사내하고 대화하는 건데, 행동 거지로만 본다면야 말도 없고 원망도 없었으니 용서를 한 것 같아 보였지요. 용서한 거라는 것은 그 딸이 이제 아비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소리를 좀 안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외려 당연하고 장한 일처럼 여기도 있었으니까요. 용서한 것을 아니면 한을 심어주기 위해 눈을 멀게 했거든. 왜냐면 진짜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서 좀 소리를 한다면 이제 한이 있어야 소리가 잘 나온다고 아버지는 생각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딸 눈을 멀게 했어. 그 목청을 다스리기 위해 눈을 멀게 했을 거라는 얘기 말인가? 얘는 이제 의붓 아들이고, 이 딸하고는 의붓 누이 남매지간인 거야. 뒤늦게 이제 딸을 찾으러 온 거지. 누나를 찾으러 온 거지. 목청도 목청이지만 좋은 소리를 바꾸자면 소리를 지닌 사람 가슴에다 말 못할 한을 심어줘야 하던가요? 그래서 그 한을 심어주려고 아비가 자식 눈을 빼앗았단 말인가? 사람들 얘기들이 그랬어. 의붓 아들 뒤늦게 이 소식을 안 거야. 뒤늦게 안 거야. 같이 있다가 소리꾼 아비하고 의붓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있다가 아들은 도망치고 같이 딸 지내다가 딸을 이제 눈멀게 만들었거든. 뒤늦게 이제 아들이 딸 소문을 듣고 찾으려고
와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눈 빼앗긴 거는 이때는 눈이 멀쩡했었으니까 몰랐던 거지. 뒤늦게 이걸 알고 지금 대화하는 거지. 사람들 얘기들이 그랬었다오. 아니지, 아닐걸세. 사내가 다시 고개를 천천히 가로젓고 있었다. 사람의 한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어주려 해서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닐걸세. 사람의 한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긴 세월 동안 먼지처럼 쌓여 생기는 것이라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외려 사는 것이 바로 한을 쌓는 일이고 한을 쌓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되듯이 말이네. 그보다도 고인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고인이 아마 그 소리꾼 아비를 말하는 거야. 좀 미안한 말이지만 노인은 아마 그 여자의 소리보다 자식년이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해두고 싶은 생각에 앞섰을지도 모르는 일일걸세. 진짜는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까 도망쳤다 그랬잖아. 그래서 딸도 도망칠까봐 그래서 이제 눈 멀게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소리꾼 아비는 소리를 위해 함께 떠돌고 예수를 위해 즉 노래를 가르치면 되는데 눈을 멀게 해야 눈 못 보는 그런 한이 생겨가지고 소리를 더 잘할 거라는 어떤 나쁜 동기죠. 비록 자기 딸이지만 어떻게 그걸 눈을 멀게 하겠어. 어쨌든 예수를 위해서 딸의 눈까지도 멀게 하는 비극적 인물인데 예수론을 갖고 있는 인물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설 있으니까 보면 되고요. 여기 이 부분을 좀 이제 잘 체크해 보세요. 50년대 말 전라도 보성읍밖에 한적한 소리지의 주막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소리꾼 아비와 그의 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한의 표출과 그 승화를 액자 소설식 구성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죽음, 딸의 실명이 비극의 장점이 아니라 정점으로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실명의 원인, 눈을 잃게 되는 거에서 원하는 건 한입니다. 근데 딸이 아비를 용서해요. 원하는 한으로 승화되는 부분이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청준의 줄이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우리 왜 줄광대라고 합니다. 줄광대, 줄 타는 광대, 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둥둥 뛰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이 있고, 운은 이제 아들이고, 노인이 아버지야. 다 줄타기 광대야. 그런데 그만 이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 날 이야기가 이랬다고 합니다. 전해주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이 소수자한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헌우인과 운의 이야기를. 갑자기 운이 여자를 끌어안고서 난 이제 줄을 탈 수가 없다. 넌 나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 대화하는 거야. 운은 마치 줄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땀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긴장하는 거지. 그런데 여자는 운이 그렇게 가까이만 있으면 언제나 무서워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여자고 이건 운의 말이고 운은 미친 사람처럼 여자를 아는 팔에 바싹 힘을 주었습니다. 줄을 타고 계실 때 그때 그런 것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옆에만 오시면 무서워요. 이제 난 줄 탈 수가 없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줄 올라가면 나도 있고 아무것도 이제 다 생각하면 안 돼. 오직 줄만 보고 앞만 가야 돼. 무념 무상의 경지를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헌호인한테서 배운 그게 줄광대의 어떤 그런 방법이었어. 근데 여자가 자꾸 마음속에 들어와서 산란하게 만들어. 그렇게 힘든 거야. 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 운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줄타기에 집중할 수 없어서 한 일입니다. 한 말이고요. 줄을 탈 수도 없고 연인의 사랑도 얻지 못한 운에 진퇴양난의 처지가 나타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운의 손이 천천히 여자의 목으로 올라오더니 조금 있다가 그 손은 경련이 난 듯 여자의 가는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죠. 그리고 운도 죽고. 왜냐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줄 탈 수 없으니까. 줄광대에게 줄은 삶의 전부였죠. 헌호인도 더 이상 줄 탈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 공연에서 아들과 타다가 아들 남겨놓고 떨어져 죽었거든요. 운도 마찬가지였지. 사랑에 실패하자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장인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대조적이에요. 헌호인가 줄광대하고 소술자나가 좀 달라요. 엄격하고 대충대충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두 부자는 결국 죽어요. 그러나 죽게 한 거는 자신들에 대한 엄격함, 장인정신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장인정신이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보면은 가치의 부분,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한 삶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일남의 흐르는 북이라는 작품에서 민노인이 그 북치는 사람이에요. 북을 참 잘 쳐요. 북광대 예인 기질이었죠. 그러느라 그만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하고 북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손자의 어떤 그런 것이고, 자기 아들한테 민대찬이라고 갈등을 좀 겪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노인 봅시다. 민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둥둥 울렸다. 째지는 소리를 내는 꽹과리며 장고에 파묻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노인에게는 전혀 괴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턱턱 꽂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짝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손자 민성규가 그 대학에서 공연하는데 할아버지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한 거야. 오랜만에 피가 끓었지. 내기 지금 완전 장인으로서 몰입한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날 밤 민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원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목 북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은 아들 손자가 성규잖아. 아들은 민대찬인데 무시당했거든 아들한테는. 왜냐면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해준 게 있어야지. 북치느라 가족을 건사 못했다고 했잖아 아까. 그래서 민노인의 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성규하고는 사이가 좋아. 성규가 좀 할아버지 좀 이해하려고 했거든.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게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뭇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 저녁 때가 되어 외출해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해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노인 같은 경우는 평생 북을 치며 살아온 예인으로서
가족을 버리고 방랑하다가 늙어서 아들 집에 얹혀 사니까 아들이 싫었겠지. 젊은 시절에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삶을 살았으며 노년에는 아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사는 인물이죠. 예술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노인, 민대찬 아들, 신세대 민성규 손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갈등하고 이해하고 갈등하고 그런 부분들 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흐름을 지속하듯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민노인과 민성규 간의 그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아들 민대찬이 있긴 하지만 흐름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능에도 한번 나왔고 그랬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네. 문학은 이렇게 작품의 그 의미, 내용 파악하는 거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고 그래야지 작품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는 거니까 꼭 좀 부탁하고요. 오늘 5회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